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향냄새가 아직 옷장 안쪽까지 배어 있었고 저는 사흘 동안 제대로 감지 못한 머리를 대충 묶은 채로 시댁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유자차를 밀어주시길래 저는 그저 며느리 걱정해서 부르셨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잔에서 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그때까지 살면서 들어본 어떤 말보다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지아나, 아버님이 남기신 거 정리되면 말이다. 형님이랑 아가씨한테 8억씩만 떼어주자. 어차피 너 혼자 다 쓸 돈도 아니잖니. 숫자가 먼저 귀에 박혔는지 아니면 떼어주자는 그 태연한 말투가 먼저 박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잔을 들지도 못하고 무릎 위에 손을 포갠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그 자리에서 왜 바로 못 자르고 나왔느냐고요. 그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려면 아무래도 제가 10살이던 그 가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날 입이 얼어붙었는지, 그리고 제가 왜 세상에서 딱 하나만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는지 말이죠. 저희 집은 원래 4식구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저, 그리고 저보다 4살 어린 여동생. 동생은 제 옷을 몰래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어깨를 으쓱거리는 애였고 저는 그걸 발견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면서도 결국은 웃어버리곤 했죠. 아버지는 동네에서 약국을 하셨어요. 간판 글씨가 오래돼서 한쪽 획이 흐릿해진 그런 오래된 약국이었습니다. 약사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발이 묶이는 일이라 아버지는 늘 바쁘셨는데 그래도 일요일만큼은 셔터를 내리셨어요. 손님이 문을 두드려도 일요일은 딸들 날입니다 하고 웃으면서 돌려보내시던 분이었죠. 그날은 넷이서 김밥을 싸서 근처 유원지에 가거나 돈이 아까우면 그냥 한강 둔치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다가 왔습니다. 별것 아닌 하루였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완전했던 시간이었어요. 제가 10살이던 그해 가을, 외할머니 생신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동생만 데리고 하루 다녀오기로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따라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하필 그날 아침 학교 운동장에서 뛰다가 발목을 제대로 접질렸습니다. 양호실에서 얼음찜질을 하고 조퇴를 했는데 발목이 복숭아처럼 부어올라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을 지경이었어요. 결국 아버지가 약국 문을 일찍 닫고 집에 남기로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현관에서 제 발목에 붕대를 다시 감아주면서 저녁 먹기 전에는 돌아올 테니까 아빠 말 잘 듣고 누워 있으라고 하셨어요. 동생은 신발을 짝짝이로 신었다가 어머니한테 등짝을 한 대 맞고는 깔깔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현관문 틈으로 오래 봤어요. 왜 그날따라 그렇게 오래 봤는지 지금도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몇 번이나 시계를 보시다가 외갓집에 전화를 거셨고 벌써 3시간 전에 출발했다는 대답을 들으셨죠. 그리고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든 아버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걸 저는 소파에 앉은 채로 다 봤어요. 아버지는 네 하고 2번을 대답하시더니 수화기를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대로 벽을 짚으셨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승합차가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는 분명히 초록불이었고 어머니는 동생 손을 잡고 건너던 중이었어요. 그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잠깐 멈칫하는 듯 하더니 그대로 엑셀을 밟고 사라졌죠. 도로 한가운데에 쓰러진 두 사람 곁을 지나간 차가 몇 대나 되는지 신고가 들어가기까지 몇 분이 걸렸는지
저는 나중에 그 숫자들을 들으면서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응급실 복도에서 저는 아버지가 무너지는 걸 처음 봤습니다. 늘 흰 가운을 입고 어른들한테 약 먹는 법을 차분하게 설명하던 사람이 슬리퍼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소리를 냈어요. 저는 아버지 등을 만져야 하는지 그냥 서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서 부어오른 발목으로 벽에 기대서서 그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10살짜리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소리였죠.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집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어요. 신발장에는 동생의 작은 운동화가 그대로 있었고 어머니가 아침에 널어둔 빨래도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네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에 아버지와 저 둘만 남았어요. 며칠 뒤 운전자가 잡혔습니다. 그 사람이 조사에서 했다는 말을 저는 아직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해요.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했답니다. 뭔가 부딪히는 소리는 들었는데 설마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며칠을 알았습니다. 사고 자체보다도 사람을 치워놓고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더 견디기 어려웠어요. 내려서 봤다면, 딱 10초만 차에서 내려봤다면, 그 가정이 10살짜리 머릿속을 몇 년이나 갉아먹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약국 야간 영업을 접으셨어요. 원래 밤 10시까지 하시던 걸 6시로 당기고 제 학교 시간에 맞춰 학교 앞에 나와 계셨습니다. 다른 애들 엄마들 사이에 흰 셔츠 차림의 남자 어른 하나가 어색하게 서 있는 그림이었죠. 저는 그게 창피하면서도 아버지가 안 보이면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집에서는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불이 꺼진 동생 방 앞을 지날 때, 식탁 의자 2개가 계속 비어 있는 걸 볼 때, 우리는 각자 다른 데를 봤어요. 아버지는 동생 방문을 닫아두지도 열어두지도 못하셨습니다. 어중간하게 반쯤 열린 그 문틈이 우리 집의 상태 그 자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마트에서 요리책을 한 권 사오셨어요. 표지에 누구나 따라하는이라고 큼직하게 적힌 가장 쉬워 보이는 걸로 고르셨더군요. 평생 라면 말고는 끓여본 적 없는 분이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좀 웃겼습니다. 첫 작품은 김치볶음밥이었어요. 밑이 새까맣게 탄 김치볶음밥. 아버지는 그걸 접시에 담아 오시면서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탄 데만 걷어내면 돼. 어차피 밑에만 좀 그런 거야. 저는 숟가락으로 검은 부분을 걷어내고 한 입 먹었다가 얼굴을 찡그렸어요. 짜도 너무 짰거든요. 아빠, 이거 소금 몇 번 넣었어? 1번 넣었지. 근데 왜 이렇게 짜? 간장도 넣었으니까. 그 대답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어머니 장례 이후로 처음 소리내서 웃은 거였어요. 아버지도 따라 웃으시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한참 물컵만 들여다보셨죠. 그날 저녁 우리는 탄 김치볶음밥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녀는 잘 차린 밥상이 아니라 서툰 밥상을 같이 먹으면서 일상을 되찾았어요. 아버지의 요리는 몇 년이 지나도 크게 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시절 밥상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마주 앉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그때 배웠어요. 제가 대학에 합격하던 날 아버지는 약국에 오는 손님마다 붙잡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떡집에서 시루떡을 맞춰다가 동네 상가에 돌리셨어요. 저는 창피하다고 팔을 잡아 끌었는데 아버지는 내가 뭘 알아, 이런 건 자랑해야 되는 거야 하시면서 기어이 다 돌리셨죠. 그날 밤 아버지가 어머니 사진 앞에 떡 한 접시를 올려놓으시는 걸 봤습니다. 저는 식품 영양학과에 진학했어요.
아버지가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걸 다루는 일을 하셨으니 저도 비슷한 쪽으로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졸업하고 임용시험을 준비해서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됐어요. 첫 발령 나던 날 아버지가 제 앞에서 눈시울이 붉어지시길래 저는 일부러 급식실 이야기만 실컷 떠들었습니다. 28이 되던 해 지인 소개로 남자를 한 명 만났어요. 자동차 영업사원이었는데 말솜씨가 좋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급식실 이야기를 하면 진심으로 재미있어 했고 아버지 약국에 들러 바카스를 사 마시면서 넉살 좋게 인사도 잘했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떠올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주말이었어요. 대형마트에서 장을 잔뜩 보고 그 사람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주차칸이 좁았는지 후진으로 차를 빼다가 옆에 세워진 차 범퍼를 긁었어요. 소리가 꽤 컸습니다. 플라스틱이 밀려나가는 그 특유의 소리요. 저는 반사적으로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잠깐만 내려서 보고 연락처 남기고 가자. 그런데 그 사람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채로 사이드미러만 힐끗 보더군요. 괜찮아. 보니까 원래 있던 흠집 같은데. 이 시간에 여기 보는 사람도 없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관리실에 알리든 경찰에 신고하든 절차대로 하자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짜증을 내는 겁니다. 야, 범퍼 하나 긁은 거 가지고 무슨 경찰까지 불러. 너 지금 나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18회 전 그 밤이 통째로 되살아났습니다. 뭔가 부딪히는 소리는 들었는데 사람일 줄은 몰랐다던 그 운전자의 목소리가 한 번도 들어 본 적 없는데도 그 사람 목소리로 재생됐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긁힌 차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고 그 사람 차의 번호판도 찍었어요. 그리고 주차장 관리실로 걸어가서 방금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직접 알렸습니다. 뒤에서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났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일 처리가 끝나고 나오자 그 사람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잘못했다.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다. 사실은 보험료 오를까봐 순간적으로 그랬다. 사과와 변명이 번갈아 왔지만 제 마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과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의 몸이 어느 쪽으로 먼저 움직이는지를 저는 이미 봐버렸으니까요. 주변에서는 다들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범퍼 한번 긁은 걸로 결혼까지 생각하던 사람이랑 헤어지느냐고요. 유난이라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흠집의 크기가 문제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문제는 사람이 다쳤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뭘 먼저 계산했느냐는 거였죠.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를 못 박아 두었습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이것만은 안 된다고요. 사고를 냈으면 무조건 멈춘다. 내려서 확인한다. 사람부터 살핀다. 이건 성격 차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사람을 판단하는 마지막 기준이라고 저는 그날 정했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은 연애를 하지 않았어요. 학교 일에 매달렸고 퇴근하면 아버지 약국에 들러 재고 정리를 돕거나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너 아빠 때문에 시집 못 가는 거 아니냐고 농담을 하셨는데 저는 그럼 아빠가 책임져 하고 받아쳤죠. 그런 날들이 몇 해쯤 이어졌습니다. 이상 신호는 어느 겨울에 시작됐어요. 아버지가 감기에 걸렸는데
2달이 되도록 낫지를 않는 겁니다. 팔뚝이나 정강이에는 부딪힌 기억도 없는 멍이 자꾸 생겼고요. 명색이 약사인데 왜 병원에 안 가시냐고 하면 요즘 약국에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 나이 먹으면 다 이렇다며 넘기셨어요. 그해 봄 아버지가 약국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조제대 앞에서 그대로 무너지셨다고 마침 계셨던 손님이 119를 불러주셨어요. 검사가 며칠에 걸쳐 진행됐고 결과를 듣던 날 진료실 안에서 의사가 조심스럽게 꺼낸 단어는 급성 백혈병이었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를 먼저 시작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경과에 따라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설명을 들으면서 수첩에 뭔가를 계속 받아 적었습니다.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더 있었어요. 아버지는 몇 달 전부터 코피가 자주 나고 잇몸에서 피가 비쳤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약사니까 짐작도 하셨겠죠. 그런데 딸이 걱정할까봐 결혼도 안 한 딸한테 또 짐을 얹을까봐 혼자 참으셨던 거예요. 진료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다가 저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걸 알면서도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와 동생을 한꺼번에 잃고 남은 사람이 아버지 하나인데 그 하나마저 잃는다는 상상이 들어오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나이를 잊었어요. 30이 넘은 어른이 아니라 다시 10살짜리가 된 기분이었죠.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저는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가족도 기증적합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느냐고, 지금 바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절차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생겼다는 게 그렇게 다행일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가 반대하셨어요. 하지 마. 그거 아프대. 등에 바늘 꽂고 며칠씩 주사 맞고.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 요즘은 방식이 그렇지만은 않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예 등을 돌리고 누워버리셨어요. 저는 그 등을 보면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처음으로 속에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나는 엄마도 없고 지수도 없어. 아빠까지 없으면 나 진짜 혼자야. 나 그거 감당 못해. 아빠가 나 걱정하는 거 아는데 나는 아빠 없이 사는 게 더 무서워.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한참 뒤에 아버지가 돌아 누우시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손등을 몇 번 두드리셨습니다. 그게 허락이었죠. 검사 결과는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할 수 있는 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담당 의사가 결과를 알려주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웃다가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아버지 딸로 태어난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채취 날짜가 잡히자 아버지는 오히려 말수가 줄어드셨어요. 전날 밤 병실 침대 옆에 앉아 있는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몸을 좀 잘 챙겼어야 됐는데 결국 너한테 이런 것까지 지우네. 아빠가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가 나 혼자 키운 세월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나 이거 며칠이면 끝나. 아빠는 훨씬 오래 버텨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은 나중에 다 낫고 나서 밥 사주면서 해. 아버지가 픽 웃으시더군요. 그 웃음을 보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게 잤습니다. 항암 치료와 이식은 무사히 진행됐어요. 물론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아버지는 무균실에서 한참을 계셨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체중도 많이 줄었죠. 저는 학교 급식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면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이들 식단표를 짜다가도
아버지 식사량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나날이었어요. 그렇게 계절이 두 번쯤 바뀌고 아버지가 퇴원하셨습니다.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약국 앞에 먼저 들르자고 하시더군요. 셔터가 내려간 약국 앞에 서서 아버지는 획이 흐릿해진 그 낡은 간판을 한참 올려다보셨어요. 모자 아래로 보이는 얼굴은 아직 창백했는데 표정만큼은 소풍 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거 글씨 다시 해야 되는데 이제 돈 벌어서 새로 달아야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붙잡고 있던 게 한꺼번에 풀려서 길 한복판에서 눈물을 쏟았어요. 아버지가 당황해서 제 등을 두드리시는데도 한참을 못 멈췄습니다. 퇴원 후 아버지는 달력 앞에서 유난히 오래 서 계시는 버릇이 생겼어요. 냉장고 옆에 걸린 은행 달력에 검진 날짜를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 치고 그 옆에 작게 피검사라고 적어두셨죠.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저보다 더 성실한 환자였어요. 그렇게 몇 해가 무사히 지나가서 저는 이제 이 병이 우리 인생에서 지나간 자리 정도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기검진 날 아버지 혼자 다녀오시겠다던 걸 제가 굳이 따라 나섰던 날이었어요. 결과지를 보던 의사의 손이 잠깐 멈추는 걸 저는 봤습니다. 제발 소견이라는 말이 나왔죠. 의사는 추가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다만 처음 발병했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아버지 몸이 예전만큼 치료를 강하게 버텨주지 못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덧붙이더군요. 저는 또 수첩을 꺼내 들었는데 이번에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데 아버지가 오히려 제 등을 두드리셨어요. 울지 마라. 나 그때 다 끝난 사람이었어. 내 덕에 몇 년을 더 산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약국에 다시 나가서 손님들 얼굴도 다 봤고 새로 들어온 조제 기계 쓰는 법도 배웠고 딸이 학교에서 상 받는 것도 봤다고요. 충분히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말투가 너무 정리된 사람의 말투 같아서 무서웠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신호에 걸려 멈춰 선 차 안에서 이런 말을 꺼내셨습니다. 지안아, 아빠가 딱 하나 남은 소원이 뭔 줄 아냐?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는 거, 그거 한 번만 보는 거야. 그거 하나만 보면 나는 진짜 아쉬울 게 없어. 그 당시 저에게는 만나던 사람이 있었어요. 지인 소개로 만난 구청 공무원이었고 교제한 지 6달쯤 됐습니다. 28배 겪은 일 이후로 사람을 잘 못 믿게 된 제가 반년이나 만났다는 건 저한테는 꽤 큰 의미였죠. 그 사람은 생활이 규칙적인 사람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일정했고 약속을 잡으면 늦는 법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갈 때마다 아무 말 없이 운전대를 잡아주더군요. 병원 주차장에서 3시간씩 기다리면서도 힘들다는 내색 한 번을 안 했어요. 저는 그런 묵묵함이 좋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반년이면 서로의 좋은 면만 본 시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검사 수치가 한 번씩 흔들릴 때마다 제 안에서 시간을 계산하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그게 참 미웠어요. 아버지 병을 이유로 사람을 붙잡는 것 같아서요. 결국 어느 저녁에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이렇고 내가 지금 조급한 상태라는 것도 안다고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면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죠. 그 사람은 국이 식도록 한참 듣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시기를 앞당기는 게 문제라면 그건 문제도 아니야. 아버님 계실 때 하자. 그 말에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해줬다는 이유로 마음을 정했어요. 우리는 긴 연애 대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식을 올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사람이 병실로 처음 인사를 온 날, 아버지는 아침부터 링거를 꽂은 팔로 머리를 매만지셨어요. 환자복 단추도 목까지 다 채우시고요. 구청에서 일한다는 말을 듣더니 표정이 눈에 띄게 풀리시더군요. 공무원이면 좋지. 큰 돈은 못 벌어도 사람 사는 게 흔들리진 않으니까. 그러고는 저를 잠깐 밖에 내보내셨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 딸이 겉으로는 씩씩해 보이고 혼자서도 잘하는 것 같지만 가족 문제에서만큼은 상처가 아주 많은 애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부분을 좀 알아줘야 한다고 하셨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 손을 잡고 약속했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지한 씨 옆에 있겠다고,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고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버지 눈가가 젖어 있길래 저는 모른 척 커피만 내려놓았습니다. 예비시댁 어른들도 저희 사정을 다 이해해 주셨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아버지가 미리 준비한 사과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시어머니 되실 분이 먼저 손을 저으시더군요. 아버님, 사정 다 들었어요. 날짜 당기는 거 저희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저희가 서둘러 드려야죠. 혼수 이야기가 나올까봐 제가 긴장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먼저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단이니 혼수니 그런 건 나중에 살면서 필요한 거 하나씩 사면 되는 거고, 지금은 아버님한테 식장 걸어 들어가시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제일 급하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그날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그랬습니다. 그 집이면 나 진짜 가족 생기는 것 같다고요. 어머니도 없고 동생도 없이 아버지랑 둘이 살아온 세월이 길었던 만큼 사람 많은 집으로 들어간다는 게 저한테는 온기처럼 느껴졌거든요.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자동차 대리점으로 데려가셨어요. 제가 몰던 차가 10년이 넘은 거였는데 그걸 기어이 바꿔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예산도 안 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아버지는 영업사원한테 다른 것보다 안전장치가 뭐가 들어있는지부터 물어보셨습니다. 자동 제동이 되는지, 사각지대 경고가 붙는지 하나하나 확인하시더군요. 계약서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하셨어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내 차라고 못을 박으시면서요. 블랙박스도 제일 좋은 걸로 달아주셨는데 설치 기사님이 제 휴대전화에 앱을 깔아서 영상이 자동으로 연동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화면을 신기해하면서 몇 번이나 눌러보셨어요. 이거 좋네. 무슨 일 생겨도 다 남는 거잖아. 결혼식 준비가 거의 마무리됐을 무렵 아버지가 저희 둘을 약국 2층 집으로 부르셨어요. 그날따라 상을 제대로 차리셨더군요. 시장에서 사온 반찬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릇을 다 꺼내 놓으셨습니다. 밥을 다 먹고 상을 물린 뒤에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을 꺼내셨어요. 자기가 떠난 뒤에 딸이 다시 혼자가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된다고요. 저는 또 그런 소리 한다고 타박했는데 아버지는 이번에는 웃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와 동생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예비 사위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려주셨습니다. 신호를 무시한 승합차가 있었고 아내와 막내딸이 횡단보도 위에 쓰러졌고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가버렸다고요. 10초만 내려서 봤어도 달라졌을지 모른다는 그 말을 아버지는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하셨어요. 내가 자네한테 바라는 게 딱 하나야. 재산도 아니고 효도도 아니고 운전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무조건 차를 세우고 사람부터 봐. 그거 하나만 지켜줘.
그 사람은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종이 한 장만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약국에서 쓰는 메모지를 가져다 주셨고 그 사람은 거기에 자기 손글씨로 몇 줄을 적었어요. 사고가 나면 즉시 차를 세우겠다. 119와 경찰에 신고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겠다. 그렇게 적고 날짜와 이름까지 쓰더군요. 아버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2번 접으셨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무슨 효력 있는 각서 그런 거 아니야. 나랑 자네랑 한 약속이지. 그냥 잘 지켜줘. 그거면 돼. 저는 그 장면을 부엌 문턱에 서서 봤어요. 그때 제 안에서 오래 굳어있던 무언가가 조금 풀렸습니다. 28배 헤어졌던 그 사람 생각도 잠깐 났는데 이 사람은 다르다고 저는 그날 확신했어요. 결혼식 날 아버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계셨습니다. 전날 병원에서 컨디션 조절용 처방을 받아오셨고 아침 약도 시간 맞춰 다 드셨어요. 정장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서신 아버지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몇 달 전에 맞춘 정장인데 어깨가 남고 허리가 접힐 만큼 헐렁했거든요. 이거 세탁소에서 늘려놨나 보다. 아버지가 그렇게 농담하시길래 저는 그러게 요즘 세탁소가 왜 이러냐고 받았어요. 그러고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을 틀어놓고 잠깐 울었습니다. 신부 화장이 번지면 안 되니까 눈물을 옆으로 훔치는 법도 그날 배웠죠. 식장에 도착해서 아버지는 하객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셨습니다. 약국 단골 어르신들이 오셔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우시는 바람에 오히려 아버지가 그분들을 달래셨어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제 드레스 자락을 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 엄마가 이거 봤어야 되는데. 버질로드는 짧은데 그날은 참 길었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걸으셨는데 중간에 2번쯤 발이 흔들렸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짚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 손을 더 세게 잡고 스스로 자세를 바로잡으셨어요. 저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아버지 걸음에 맞췄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앞으로 남은 10걸음, 5걸음, 그것만 보였어요. 끝에 도착해서 아버지가 사위 될 사람에게 제 손을 넘겨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랑 한 약속 잊지 마. 그 사람은 고개를 깊이 숙였고 아버지는 그제야 자리로 돌아가 앉으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느라 주례사를 반도 못 들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아버지는 카메라 앞에서 정말 환하게 웃으셨어요. 사진사가 하나 둘 셋을 세기도 전부터 웃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인화된 사진을 받아보고 저는 놀랐어요. 그 사진 속 아버지는 병원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볼이 홀쭉한데도 눈이 그렇게 살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결혼식이 끝나고 한동안 아버지 상태가 좋아지셨어요. 밥도 반 공기씩 드시던 걸 한 공기 가까이 드셨고 얼굴에 혈색도 조금 돌아왔습니다. 담당 의사도 컨디션이 올라온 것 같다고 하더군요. 마음이 몸을 붙잡아주는 게 진짜 있구나 싶었어요. 신혼집을 얻고 나서도 저희는 주말마다 약국 2층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나중에 손주 생기면 약 먹이는 건 내가 할게. 애들 실험약은 요령이 있어야 되거든. 너희 둘은 못해. 저는 김치를 집다 말고 웃음이 터졌고 남편은 진지하게 그럼 아버님이 맡아주세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 저녁의 공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도 약국에 자주 들렀어요. 도매상에서 온 무거운 박스를 대신 옮겨주고 진열대 위쪽 전구도 갈아주고요. 병원 진료가 있는 날이면 반차를 내고 아버지를 모셔다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해 하시면 저 어차피 그날 외근입니다 하고 넘기더군요. 서두른 결혼이었지만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을 오래 만나봐야 아는 게 있고 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아는 게 있는데 저는 후자를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혼인신고는 결혼식 다음 주 월요일에 하기로 했었어요.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신랑이니 그건 일도 아니라고 둘이 웃었죠. 그런데 하필 그날 새벽에 아버지가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저는 급식실에 사정을 말하고 조퇴를 했고 남편도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서류 봉투는 차 뒷좌석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미뤄졌어요. 아버지 상태가 오르내릴 때마다 저는 학교와 병원 사이를 오갔고 주말이면 밀린 잠을 자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딱히 서두르지 않더군요. 그거 언제든 하면 되지. 지금 아버님이 우선이잖아 하는 말에 저는 고맙다고만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식만 올린 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생활하게 됐습니다. 결혼한 지 6달쯤 지나면서 아버지 몸이 다시 기울기 시작했어요. 열이 자주 났고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죽 몇 숟갈 드시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는 날이 늘었죠. 제가 매일 퇴근 후에 병실로 가니까 하루는 아버지가 정색을 하고 말씀하셨어요. 매일 오지 마라. 이제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은 남편이야. 나보다 그 사람 밥부터 챙겨. 그게 순서야. 저는 그 말이 서운해서 한동안 대꾸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침대 옆에 앉아서 아버지 손을 잡고 있다가 문득 알겠더군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제 결혼을 서두르셨는지요. 당신이 없는 자리를 누군가로 채워놓고 가고 싶으셨던 겁니다. 딸이 혼자 남는 그림을 도저히 못 견디셨던 거예요. 그날 저는 면회 시간이 끝나도록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잠드신 아버지 옆에서 링거방울 떨어지는 걸 세다가 간호사가 조용히 저를 부를 때까지 그러고 있었습니다. 결혼 9달째 되던 새벽이었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호흡이 가빠지셨다고요. 남편이 차를 몰았고 저는 조수석에서 신발끈도 못 묶은 채로 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제가 손을 잡자 아주 약하게 힘을 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빠 나왔어 하고 몇 번을 불렀어요.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계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등에 얼굴을 묻었어요. 10살 때 응급실 복도에서 저를 붙잡아주던 그 손이 이제는 저를 잡아주지 못한다는 걸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아버지 빈소에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조문객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약국을 하신 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그날 처음 실감했어요. 허리가 굽은 할머니들이 지팡이를 짚고 오셔서 제 손을 붙잡고 우셨고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엄마도 있었습니다. 아이 열날 때마다 약사님이 밤에도 문 열어주셨다면서요. 약사 동료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아버지가 회장을 맡았던 지역 약사회 분들이 단체로 오셔서 한참을 앉아 계셨습니다. 문제는 제 쪽에 사람이 없다는 거였죠. 상주석에 서야 할 친정 식구가 저 하나였습니다. 외가 쪽 어른들은 대부분 연로하셔서 잠깐 다녀가시는 게 전부였고요. 저는 절을 하고 일어나면 다음 조문객이 들어오고 또 절을 하고 일어나면 또 다음 사람이 들어오는 그 반복 속에서 정신을 반쯤 놓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 지인분들이 나서주셨습니다. 약사회 총무를 오래 하신 분이 접수대를 맡아주셨고 옆 건물 세탁소 사장님 부부가 육개장 나르는 걸 도와주셨어요. 어떤 분은 아예 제 옆에 서서 조문객마다 고인하고 어떻게 되시는 분이세요 하고 대신 물어주시더군요.
저는 그분들 덕분에 그 사흘을 버텼습니다. 밥은 거의 못 넘겼어요. 누가 자꾸 죽을 떠다 놓는데 세 숟갈을 못 먹었습니다. 잠도 안 왔고요. 새벽에 잠깐 적객실 구석에 눕기는 했는데 눈을 감으면 아버지가 버질로드에서 흔들리던 그 걸음이 자꾸 보여서 다시 일어나 앉았죠. 이튿날 오후였을 거예요. 아버지와 오래 알고 지내신 세무사님이 오셨습니다. 아버지 약국 세무 업무를 20년 가까이 봐주신 분이에요. 절을 하고 나서 제 옆에 조용히 앉으시더니 나지막이 말씀하시더군요. 지금은 아무 생각 마시고 아버님 잘 보내드리는 것만 하세요. 장례 끝나고 나면 건물이랑 예금 상속 절차가 있을 텐데 그건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고개만 숙였어요. 사실 그 순간에도 재산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대화에 갑자기 의자 끄는 소리가 끼어들었어요. 근처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시부모님이 자리를 옮겨 우리 쪽으로 오신 겁니다. 시어머니가 세무사님 맞은편에 앉으시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세무사님이시구나. 얘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요. 저희가 같이 들을게요. 세무사님은 잠깐 저를 보셨어요. 그러고는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죄송한데 상속 관련된 건 당사자분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사무실에서 뵙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시어머니 표정이 그 자리에서 굳어지는 걸 저는 봤어요. 목소리 톤이 반 옥타브쯤 올라가더군요. 아니, 저희도 이제 가족인데요. 우리 애가 남편인데 왜 저희는 들으면 안 되죠? 세무사님은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관계는 가족관계고 구체적인 재산 내용은 법적으로 상속인 본인에게만 설명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러고는 제 손에 명함을 쥐어주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요즘 세무사들은 참하고 혼잣말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때는 어른들이 며느리 걱정해서 그러시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정말로요. 그로부터 1시간쯤 뒤에는 신우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손에 종이컵을 들고 와서 마시라고 건네주더니 목소리를 낮추면서 묻더군요. 옳게.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아버님 약국 건물 그거 재개발 예정지에 들어간다면서요? 진짜예요? 저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실제로도 몰랐습니다. 몇 해 전에 동네에 현수막이 붙었던 기억은 있는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자세히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제 무릎을 툭툭 치면서 말했습니다. 혹시 팔 생각 있으면 나한테 말해요. 내가 아는 부동산 사장님이 그쪽 물건 전문이거든. 옳게 혼자 알아보면 사람들이 물정 모른다고 후려치려 들어요. 저는 그때 고맙다고 했어요. 진심으로요. 장례 끝나면 처리할 일이 산더미일 텐데 도와주려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 순간에 왜 아무 의심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흘 동안 3시간도 못 잔 사람의 머리는 정말 그렇게 돌아갑니다. 남편 쪽 손님들도 꽤 왔어요. 구청 동료들이 부서별로 나눠서 왔고 학교 동창들도 여럿 왔습니다. 남편은 그 친구들을 적객실 구석 테이블로 안내해서 같이 앉았죠.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오랜만에 본 친구들이니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쪽 테이블 소리가 너무 커지는 겁니다. 소주병이 몇 개 늘어나고 누군가 크게 웃으면 다 같이 따라 웃고요. 다른 조문객들이 그쪽을 힐끗거리는데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상주 사위가 앉은 자리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었으니까요. 몇 번 눈치를 줬는데 남편은 못 본 척 하더군요.
결국 제가 물수건을 가져다 주는 척하면서 그 테이블로 갔습니다. 그때 친구 하나가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요. 아, 재수 씨. 상심이 크시겠어요. 그러고는 자리에 앉으면서 저를 옆에 세워둔 채로 남편 어깨를 툭 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근데 너 이제 장인어른 건물 정리되면 걱정 없겠다. 인생 편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그 친구 옆구리를 팔꿈치로 세게 치더군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술이나 마셔. 말을 막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저는 물수건을 내려놓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는데 그 자리에서 따질 정신은 없었어요. 밖에서는 발인 시간표를 정해야 했고 화장장 예약을 확인해야 했고 저는 상주였으니까요. 그 말은 그냥 제 안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발인 날 아침에는 비가 조금 내렸어요. 저는 아버지를 어머니와 동생이 있는 추모공원으로 모셨습니다. 25년 만에 네 식구가 한자리에 모인 셈이었죠. 유리 너머로 세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놓인 걸 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더군요. 다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나 안 흔들리고 잘 살게. 아빠가 걱정하던 그 딸로 안 남을게. 엄마랑 지수한테도 부끄럽지 않게 살게. 그렇게 몇 번을 되뇌고 나서야 겨우 발이 떨어졌어요. 그날 저는 신혼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 그러니까 약국 2층 그 집에 남겠다고 했어요. 정리할 것도 많았고 무엇보다 그 집을 며칠은 비워두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남편한테는 제 차 키를 주면서 먼저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당신도 사흘 내내 못 잤잖아. 조심해서 가. 남편은 알겠다고 집에 가서 자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밤 12시가 다 돼서 카톡이 오더군요. 친구들이 잠깐 보자고 해서 나왔다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대꾸할 기력이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새벽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제 차를 몰고 출근했어요. 신혼집에 남편 차가 있긴 했는데 정기점검을 맡겨놨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학교에 상조 휴가를 내놓은 상태였고요. 저는 약국 2층 집에서 아버지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었더니 아버지 냄새가 훅 끼쳐오는데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흰 가운이 세 벌 걸려 있었고 소매 끝이 다 해져 있더군요. 서랍에는 약봉투가 잔뜩 있었습니다. 당신이 드시던 약을 요일별로 나눠서 이름표까지 붙여두셨어요. 병원 진료 카드, 검사 결과지, 접힌 달력까지 하나하나 나오는데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그렇게 오전을 다 보내고 점심때쯤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안 받더군요. 문자를 남겼는데 답도 없었습니다. 회의 중인가 보다 했죠. 오후 3시가 넘어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였습니다. 서지현 씨 되시죠? 차량 소유주 확인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이 차량 번호가 확인이 돼서요. 서에 좀 나와주셔야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옷을 든 채로 굳었어요. 무슨 사고냐고 다친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담당자는 자세한 건 와서 얘기하자고만 하더군요. 심장이 목까지 올라온 기분이었습니다. 외투도 제대로 못 챙기고 뛰어나갔어요. 슬리퍼를 신고 나갔다가 계단 중간에서 다시 올라가 운동화로 갈아 신은 것까지 기억납니다. 택시 안에서 남편한테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만 갔어요. 경찰서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접촉사고 정도 아니면 남편이 다쳤을까봐 그것만 생각하고 갔거든요.
담당 경찰관이 제 앞에 앉아서 꺼낸 이야기는 제가 그 자리에서 숨을 제대로 못 쉴 정도의 내용이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결혼 준비하던 그 해에 아버지가 차를 바꿔주시면서 깔아준 블랙박스 앱이 있었죠. 아버지가 신기하다고 몇 번이나 눌러보셨던 그 앱이요. 저장된 영상 목록을 여는데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이 몇 번 헛눌렸습니다. 그날 경찰서에서 제가 무엇을 봤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순서대로 이야기하려면 그날 저녁에 제가 어디로 불려갔는지를 먼저 말해야 하거든요. 확인할 일을 다 마치고 경찰서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더군요. 건물 앞 계단에 잠깐 앉아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지안아, 지금 우리 집으로 좀 올 수 있니? 다 모여 있어. 저는 그 순간 시댁도 남편 일을 알고 저를 부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어머님이 쓰러지시면 어쩌나 택시 안에서 그 걱정만 했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 같은 며느리였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시댁 거실은 제가 상상한 것과 완전히 반대였어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시숙 부부, 시누이 부부까지 6명이 다 모여 있었는데 하나같이 표정이 밝더군요. 상 위에는 과일이 깎여 있었고요. 어휴, 우리 지안이 왔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 끌더니 소파 한가운데에 앉히셨습니다. 양옆으로 시숙과 시누이가 앉았고 시아버지는 맞은편 1인용 소파에 나머지 사람들은 식탁 의자를 끌고 와 둘러 앉았어요. 평소에는 저한테 말도 잘 안 붙이던 시숙이 사과 접시를 제 앞으로 밀어주더군요. 다정한 목소리들이 이상하게 소름 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하시더니 운을 떼셨어요. 지안아, 우리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집안 사정이 좀 급해서 그래. 그러고는 시숙 카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장 2개를 더 냈는데 이자가 감당이 안 된다고요. 시누이 부부 인테리어 업체도 자재 대금이 밀려서 자금이 완전히 막혔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시는지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말인데 아버님이 남기신 건물이랑 예금 그거 언제쯤 정리될 것 같니?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6사람의 시선이 전부 저한테 와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아예 숫자를 꺼내시더군요. 우리가 알아보니까 그 건물이 시세로 한 35억은 된다더라. 예금이랑 뭐 이것저것 합치면 42억쯤 되잖니. 그러니까 형님한테 8억, 아가씨한테 8억. 그렇게만 좀 나눠주자.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화장한 지 이틀째였어요. 제 손톱 밑에는 아직 향 냄새가 남아 있었고요. 시숙이 바로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재수 씨, 내가 진짜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려고 했는데 지금 대출 이자만 한 달에 얼마인지 알아요? 8억이면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딱 8억만. 시누이도 질세라 몸을 앞으로 기울이더군요. 옳게,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업체가 살아야 이 집안 전체가 편해지는 거야. 시댁 식구들 다 발 뻗고 자게 되는 거라고. 그러자 시숙이 팔짱을 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42억이면 우리 둘 합쳐서 16억 줘도 재수 씨한테 훨씬 많이 남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라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나올까 싶었는데 의외로 차분하게 나오더군요. 어머님, 저 아직 상속세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세무사님이랑 상담도 안 했고요.
그리고 건물은 당장 나눌 수 있는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벌써 금액까지 정해 놓으셨어요? 순간 시숙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야 재수 씨 남편이 전에 다 얘기해 줬으니까 알죠. 건물 시세 얼마 나온다고. 정리되면 집안 사업도 좀 도울 수 있다고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빈소에서 남편 친구가 했던 말이 제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어요. 장인어른 건물 정리되면 걱정 없겠다던 그 말이요. 그게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왔는지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남편은 이미 밖에서 그 얘기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시누이가 톤을 바꾸더군요. 올케가 그냥 주는 게 부담스러우면 차용증 쓸게. 우리는 빌리는 거야, 빌리는 거. 이자도 쳐서 줄게. 그랬더니 시숙이 바로 발끈했습니다. 야, 너희는 그래도 일감이라도 있잖아. 나는 지금 문 닫으면 끝이야. 순서를 정하면 내가 먼저지. 오빠는 무슨 매장 늘린 건 오빠 욕심이었잖아. 두 사람이 제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다투기 시작했어요. 저는 소파 한가운데 앉아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제 손에는 경찰서에서 받은 서류가 든 가방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오늘 자기 동생이, 자기 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손뼉을 한 번 쳐서 두 사람을 조용히 시키더니 제 손등을 잡으셨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부드러워지더군요. 지안아, 잘 생각해. 이제 너한테 남은 가족이 누구니? 우리밖에 없잖아. 친정 쪽으로는 이제 아무도 없는 거고. 아버님도 하늘에서 내가 시댁 식구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 보고 싶어 하시지 않겠니? 아버지를 그 자리에 끌어들이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손을 조용히 빼내면서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확인할 게 하나 있어요. 오늘은 답을 못 드리겠고 내일 다시 얘기해요. 거실 분위기가 눈에 띄게 밝아지더군요. 거절이 아니라 검토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시숙은 그래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하면서 어깨를 폈고 시어머니는 제 등을 쓸어주면서 그래. 우리 지안이가 현명하지 하셨어요. 누구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을 닫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시간이 밤 10시쯤이었어요. 불도 안 켜고 한참 앉아 있다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부터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사님 명함, 경찰서에서 받은 서류,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어디에 뒀는지 기억나는 종이 한 장까지요. 이제 그날 오후에 경찰서에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담당 경찰관이 저를 앉혀놓고 꺼낸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명의 차량이 오늘 오전에 보행자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을 이탈했다는 말을 저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 단어와 제 차가 한 문장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머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저는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정말 제 차가 맞느냐고요. 경찰관이 설명해 준 내용은 이랬어요. 남편은 발인 다음 날 아침 제 차를 몰고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전날 밤 친구들과 새벽까지 있었고 잠은 두어 시간 잔 상태였어요. 아침 출근 시간대 도로에서 남편의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다고 합니다. 남편은 신호가 바뀌는 구간에서 화면을 확인하려고 고개를 숙였고요. 그 몇 초 사이에 횡단보도로 막 들어서던 73살 여성분이 차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보지 못했어요.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여기까지는 사고예요. 끔찍하지만 세상에 매일 일어나는 사고죠. 저도 그 대목까지는 이를 악물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은 충격음을 듣고 차를 세웠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라 멈췄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내려서 피해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가 사람을 쳤다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거예요. 그분이 바닥에 쓰러진 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119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주변을 몇 번 둘러봤습니다. 좌우를 살피고 뒤를 돌아보고 그러고는 다시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쓰러진 그분은 한참 뒤에야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됐어요. 골목 안쪽으로 꺾이는 구간이라 사람 통행이 많지 않은 시간대였다고 하더군요. 몇 분이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 한참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25해 전에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어머니와 동생 생각이 나서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고 직후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19가 아니라 친구한테요. 그날 자기 대신 그 차를 운전한 걸로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처음에는 그러겠다고 했다가 경찰이 인근 CCTV 영상을 제시하자 바로 사실대로 진술했어요. 경찰은 차량 번호를 조회해서 소유자인 저에게 연락한 거였고요. 남편은 그 시점에 이미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블랙박스 앱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차를 바꿔주시면서 설치 기사님한테 부탁해 깔아준 그 앱이요. 충격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영상이 저장되고 제 휴대전화로 넘어오게 돼 있었죠. 목록 맨 위에 그날 오전 시간이 찍힌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영상은 앞유리 밖 풍경으로 시작됐습니다. 아침 햇살이 낮게 깔린 도로가 보였고 차가 서서히 앞으로 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회색 점퍼를 입은 작은 체구의 어르신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손에 검은 비닐봉지 같은 걸 들고 계셨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화면이 크게 흔들렸고요. 차가 멈추고 운전석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화면 왼쪽 아래로 남편의 그림자가 지나갔어요. 남편이 차 앞으로 걸어 나가더군요. 화면 안에 남편의 뒷모습이 잡혔습니다. 남편은 쓰러진 분 옆에 서서 몸을 숙였어요. 두 걸음쯤 다가갔다가 멈추고 그 자세로 몇 초를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왼쪽을 봤습니다. 오른쪽도 봤어요. 뒤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러고는 화면 밖으로 사라졌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화면 아래쪽으로 회색 점퍼가 밀려나가면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영상을 3번 봤습니다. 3번째로 볼 때는 소리를 껐어요. 그림만 봐도 다 보였으니까요. 머릿속에서 2개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하나는 25해 전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했던 그 운전자의 변명이었어요. 그 사람은 최소한 몰랐다고 주장이라도 했죠. 거짓말이었을지언정 몰랐다고 했습니다. 제 남편은 알았어요. 내려서 봤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결혼 전 약국 2층 집에서 아버지가 사위 될 사람 손을 잡고 하시던 말이요. 내가 자네한테 바라는 게 딱 하나야.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무조건 차를 세우고 사람부터 봐. 아버지는 멈추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멈췄습니다. 멈춰서 확인까지 했어요. 그리고 다시 갔습니다. 저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잠시 후에 저는 남편과 잠깐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하더군요. 지안아, 나 진짜 너무 놀라서 그랬어.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안 났어. 그 순간에 내가 무슨 정신이었는지 나도 모르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 이거 알려지면 끝이야. 공무원 생활 끝난다고. 그 생각밖에 안 났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남편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 지금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무서웠던 게 당신 직장이었다고 말한 거야. 나는 그 사람하고는 더 할 말이 없어. 남편이 뭐라고 더 말하려는데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오기 전에 저는 경찰에게 차량 블랙박스 원본 메모리를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차는 이미 견인돼 있었고 저는 소유자로서 차량과 저장 매체 제출 확인 서류를 받았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배우자분 사건인데 괜찮으시겠느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앱에 남아있던 영상 파일을 따로 저장했어요. 클라우드에도 올리고 이메일로도 제 계정에 보내뒀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을 다시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날 밤 시댁에서 16억을 요구받고 돌아온 뒤에 저는 아버지 방 서랍을 뒤졌습니다. 찾는 게 있었거든요. 2번 접힌 약국 메모지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서류 봉투 안에 진료 카드랑 같이 넣어두셨더군요. 펼치니까 남편 손글씨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즉시 차를 세우겠다. 119와 경찰에 신고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겠다. 날짜와 이름까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은 그날 3가지를 다 어겼더군요. 신고하지 않았고, 현장을 떠났고, 친구한테 자기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했으니까요. 아버지 앞에서 쓴 3줄을 아버지 발인 다음 날에 정확히 다 어긴 겁니다. 저는 그 종이를 접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가방을 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안에는 약속문과 휴대전화 그리고 경찰서에서 받은 차량 관련 서류가 들어 있었죠. 문을 열어주신 시어머니 얼굴이 밝더군요. 거실에는 전날과 똑같이 6명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시숙은 아예 계산기와 노트를 꺼내놓고 있었어요. 어서 와, 지안아. 우리 어제 얘기하다가 건물을 파는 것보다 담보 잡고 대출을 받는 게 세금 면에서 나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건 어떻게 생각해? 시어머니가 저를 앉히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누이는 옆에서 그게 낫지. 그러면 건물도 안 팔고 되잖아 하고 거들었고요. 이 사람들은 밤새 그걸 상의했더군요. 아들이 동생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로요. 저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돈 얘기하기 전에요. 다 같이 먼저 보셔야 할 게 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서 영상을 재생하고 화면이 위로 오게 해서 거실 탁자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습니다. 처음 몇 초 동안은 아무도 무슨 영상인지 몰랐어요. 시숙이 이게 뭐예요? 하고 물었죠. 이게 무슨 영상이니? 누가 운전한 거야? 이거 누구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시길래 저는 똑바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아들이요. 어제 아침에 제 차 몰고 출근하다가요. 거실에 있던 6사람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도 안 돼 하고 중얼거리셨고 시누이는 탁자 위 휴대전화를 낚아채서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돌렸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 조사받고 있어요. 사고 직후에 친구한테 전화해서 그 차 자기가 운전한 걸로 해달라고 부탁한 것까지 다 나왔고요. 친구분은 경찰이 CCTV 보여주니까 바로 사실대로 말했대요.
시숙이 휴대전화를 신우이 손에서 빼앗아 다시 돌려보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이 새끼가 미쳤나? 왜 그냥 가? 내려서 봤으면 신고를 했어야지. 왜 다시 타냐고. 신우이도 울먹이면서 화면을 두드렸어요. 오빠, 이거 조작 아니야? 우리 동생이 이럴 애가 아니잖아. 저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2번 접힌 약국 메모지를요. 그걸 펼쳐서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어머니가 안경을 찾느라 손을 더듬으시길래 시아버지가 대신 들어서 읽으셨어요. 사고가 나면 즉시 차를 세우겠다. 119와 경찰에 신고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겠다. 아들 이름 석자와 날짜가 밑에 적혀 있었죠. 이게 뭐냐? 시아버지가 물으시길래 제가 설명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약국 2층 집에서 부탁하신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랑 동생이 뺑소니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위 될 사람한테 딱 하나만 지켜달라고 하셨어요. 무슨 사고가 나든 멈추고 사람부터 보라고요. 그때 그 사람이 자기가 쓰겠다고 하면서 직접 쓴 종이에요. 시어머니가 그 종이를 보면서 아무 말도 못 하시더군요. 제가 이걸 가져온 건요. 이게 무슨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라서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 거 저도 알아요. 다만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 앞에서 무슨 약속을 했는지, 그리고 아버지 발인 다음 날 그걸 어떻게 어겼는지는 어머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신우이가 훌쩍이면서 뭐라고 하려는 걸 제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저 사람하고 더는 못 삽니다. 다른 거였으면 몰라요. 이건 안 돼요. 제가 10살 때 우리 엄마랑 동생이 도로에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 운전자는 사람 친 줄 몰랐다고 했고요. 근데 저 사람은 내려서 봤어요. 보고 갔어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셨는지 제 팔을 붙잡으셨습니다. 지안아,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야. 우리 애가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 아내가 그러면 어떡하니? 부부가 그럴 때일수록 같이 버텨야지. 저는 그 손을 조용히 떼어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저희 혼인신고 안 했어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결혼식 다음 주 월요일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날 새벽에 저희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가셨거든요. 그래서 미뤘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 못했고 저 사람도 서두르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신고 안 된 상태예요. 시숙이 뭐라고요? 하고 되물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멍하니 쳐다보셨어요. 저는 이어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혼인신고를 했든 안 했든 똑같은 얘긴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남기신 재산은 처음부터 이 집 몫이 아니에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상속은 자식이 받는 거지 며느리 시댁이 받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려는 걸 저는 끊지 않고 기다렸다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저희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로 저 사람하고의 관계도 완전히 정리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목소리가 갈라지더군요.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 사고 친 남편을 두고 어떻게 떠나? 너 그러고도 마음 편하겠어? 저는 그 말을 다 듣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부터 이 집 며느리 아니에요. 아드님 일은 어머님이랑 가족분들이 직접 책임지시면 돼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고 그 차에 타지도 않았고 그 사람이 왜 다시 차에 올랐는지도 몰라요. 그때였어요. 시숙이 눈치를 보다가 정말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럼 어제 얘기한 8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주버님, 저 어제 돈 드리겠다고 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요. 확인할 게 있다고만 했죠.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아버지 화장하고 이틀 만에 저를 불러다가 재산부터 나누자고 하신 분들을 제가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더군요. 저는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가방에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급한 건 제 돈이 아니에요. 그 어르신 치료비하고 피해 보상이요. 형사 사건 대응도 하셔야 하고요. 저 기다리지 마시고 변호사부터 알아보세요. 그게 진짜 급한 일이에요. 그리고 현관으로 걸어 나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났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니까 복도가 조용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잠깐 서서 숨을 골랐어요. 시원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시원했습니다. 시댁을 나온 뒤에 제가 간 곳은 병원이었어요. 피해자분이 입원해 계신 병원을 경찰관한테 물어서 알아냈습니다. 중환자실 앞 보호자 대기실에 그 집 가족분들이 앉아 계시더군요. 아드님으로 보이는 분과 따님 2분, 그리고 사위분까지요. 다들 밤을 새운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밝히고 가해 차량 소유자라고 말하는 순간 따님 한 분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당신이 그 사람 부인이야? 어떻게 여길 와? 우리 엄마가 지금 저 안에서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아드님은 저를 밀어내면서 소리쳤습니다. 내려서 봤다면서요. 봤다면서. 봤는데 그냥 갔다면서요. 우리 엄마가 거기 몇 분을 누워 있었는데 한 통화만 했으면 딱 한 통화만 했으면 됐잖아요. 저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욕을 들어도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실제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소리를 다 지르고 나서 그분들이 지쳐서 자리에 앉으셨을 때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10살 때 저희 엄마랑 6살짜리 동생이 횡단보도에서 뺑소니 사고로 죽었어요. 그 운전자도 안 내리고 갔어요. 대기실이 조용해지더군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자격 없는 거 알아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 저는 그 사람하고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고 어제부로 관계를 다 정리했어요. 법적으로 제가 이 사고에 책임질 게 없다는 것도 알고요. 따님이 그럼 왜 왔느냐고 물으시길래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낼 수가 없어서요. 그 차가 제 차였고 그 사람은 저희 아버지 앞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멈추고 사람부터 살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에요. 그 약속을 지켰으면 어머님이 그렇게 오래 누워 계시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한 번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숙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용서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저도 용서를 받으러 간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연락처만 남기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저는 매일 병원 로비까지만 갔어요. 올라가지는 않고 그냥 상태만 확인하고 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에 그 집 따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으셨다고요. 저는 급식실 앞 복도에서 그 문자를 읽고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다만 소식이 다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골반과 다리를 크게 다치셔서 수술을 여러 번 받아야 하고 회복이 된다 해도 예전처럼 걸어 다니시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새벽마다 반찬 가게 문을 여시던 분이었대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다고 73에도 그렇게 사시던 분이었다고요. 그 뒤로 시댁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제가 찾아다니며 알아본 게 아니라 그냥 흘러들어온 이야기들입니다.
피해자분은 수술을 여러 번 받으셔야 했어요. 골반 쪽이 크게 부서졌으니 재활도 길게 잡아야 했고 그 연세에 그 정도 부상이면 간병인이 상시로 붙어야 했죠. 치료비와 간병비 그리고 피해 보상 문제가 한꺼번에 남편 쪽으로 밀려갔습니다. 거기에 형사사건이 따로 있었어요. 그냥 사고였다면 보험으로 정리될 수도 있었겠지만 사고 후에 현장을 떠난 데다 친구한테 운전자를 바꿔달라고 부탁한 정황까지 그대로 드러났으니까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조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저한테 계속 연락을 했어요. 문자로, 편지로, 나중에는 신우이 번호를 빌려서까지요. 내용은 늘 비슷했습니다. 내가 진짜 겁이 나서 그랬어. 딱 5초만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 한 번만 만나줘.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미워서라기보다는 이제 그 사람한테 해줄 말이 제 안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가끔 저한테 그러더군요. 사고는 누구나 낼 수 있는 거라고 실수 한 번으로 사람을 아주 버리는 건 너무하지 않냐고요. 저도 압니다. 운전대를 잡는 사람은 누구나 사고를 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앞을 못 보고 지나쳤다면 저는 아마 다른 방식으로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차에서 내렸어요. 2걸음 다가가서 쓰러진 분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좌우를 살피고 다시 차에 탔죠. 그건 못 본 게 아니라 보고 나서 고른 거예요. 저는 그 차이를 도저히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도 몇 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우시더군요. 사람이 너무 놀라면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는 거야. 우리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 거 너도 알잖니.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는 말이 달라지더군요. 생각을 좀 해봐라. 우리 애가 너랑 결혼해줬으니까 내 아버지가 딸 시집 가는 거 보고 편하게 눈 감으신 거 아니니. 그거 하나는 우리 애 덕분이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버질로드에서 2번이나 발이 흔들리면서도 제 손을 놓지 않으셨던 그 장면을 그런 식으로 계산서에 올려놓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시어머니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아나, 그동안 우리 애가 너한테 잘한 것도 좀 생각해서 변호사 비용이랑 합의금 좀 보태줘라. 내가 도와주면 우리의 형량도 달라진다잖니. 저는 그때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어요. 어머님, 차에서 내려서 그분 확인까지 하고 그냥 간 건 놀라서 저지른 실수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려는 걸 저는 끊지 않고 마저 말했습니다. 놀라서 정신이 없었다는 사람이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내가 운전한 걸로 해 달라고 부탁할 정신은 있었어요. 그 전화 걸 시간은 있으면서 119에는 안 걸었어요. 그건 정신이 없었던 게 아니라 고른 거예요. 자기 자리랑 그 어르신 목숨을 저울에 올려놓고요.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지더군요. 저 이제 연락 안 받겠습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숙, 시누이 번호를 하나씩 차단했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누를 때마다 이상하게 손이 떨렸는데 다 하고 나니까 방이 조용해지더군요. 그 조용함이 무서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남편은 형사재판을 받았고 구청에서는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공무원은 품위유지 의무라는 게 있어서 직무와 상관없는 일이라도 형사사건이 확정되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것과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이 다 인정되면서 남편은 결국 그 자리를 잃었습니다. 15년 가까이 다닌 직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처음 인사받던 날 공무원이면 좋지 흔들리지는 않으니까
하고 안심하셨던 바로 그 자리요. 그 사람이 사고 현장에서 지키려고 했던 게 정확히 그거였는데 지키려다가 잃었습니다. 시댁은 피해 보상과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해요. 시부모님은 노후 자금으로 넣어두셨던 적금을 깨셨고 차도 정리하셨습니다. 시숙은 카페 운영 자금으로 남겨뒀던 돈까지 동생 사건에 보탰어요. 원래 저한테 8억을 받아서 대출을 정리하겠다던 사람이 있던 돈까지 빼서 넣은 셈이죠. 이미 이자 부담이 한계였던 매장은 그렇게 자금이 완전히 막혔고 몇 달 못 가서 문을 닫았다고 들었습니다. 신우이 부부도 마찬가지였어요.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 일부를 대느라 인테리어 업체 운영자금을 빼서 썼습니다. 그 바닥은 자재 대금을 제때 치르는 게 신용의 전부라고 하더군요. 대금이 밀리기 시작하자 거래처가 등을 돌렸고 일감이 끊겼어요. 제 아버지가 남긴 돈에서 16억을 받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분들 손에 들어온 건 16억이 아니라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청구서와 책임뿐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냥 사람이 자기가 한 선택의 값을 치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값을 제일 무겁게 치르고 계신 분은 병원에 계신 어르신이라는 것도요. 저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아버지가 사시던 약국 2층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건물을 팔까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그 동네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었거든요. 골목 어기만 돌아도 아버지가 서 계시던 자리가 보이고 세탁소 사장님이 아이고 약사님 따님 하고 부르시면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재개발 얘기까지 얹어서 좋은 조건을 몇 번이나 가져왔어요. 그런데 계약서 앞에 앉을 때마다 도장을 못 찍겠더군요. 손에 쥐고 있는데 손가락이 안 움직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고 나서 저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당분간은 안 팔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후배 약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랑 20년 넘게 알고 지내신 분인데 장례식장에서도 사흘 내내 계셨던 분이에요. 커피를 앞에 놓고 한참 뜸을 들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지한 씨, 내가 염치 없는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1층 약국 자리 나한테 세를 좀 주면 안 될까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서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러시더군요. 내가 선배님한테 배운 게 많아요. 처음 개업할 때도 선배님이 다 알려주셨고, 근데 그 자리가 없어지고 다른 간판이 걸리는 거를 내가 못 보겠어요. 간판도 그대로 두고 싶어요. 글씨 흐려진 것도 그냥 두고요.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집에 올라와서 밤새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지키신 자리를 제 손으로 없애는 것과 다른 사람 손에 맡기더라도 그 자리를 남겨두는 것. 저는 두 번째를 택했습니다. 건물은 팔지 않고 1층 약국은 후배 약사님께 임대하기로 했어요. 저는 2층에 그대로 살기로 했고요. 약사님은 인테리어를 거의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조제실 한쪽에 작은 선반을 만드시더니 거기에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안경과 계산기를 올려두셨어요. 알이 다 긁힌 돋보기 안경이랑 숫자 몇 개가 지워진 계산기요. 제가 그걸 보고 뭐라고 말도 못하고 서 있으니까 약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 매일 볼 거예요. 선배님 보라고 놔둔 게 아니라 내가 보려고 놔둔 겁니다. 현관 신발장 옆에는 아버지 검은 슬리퍼도 그대로 있어요. 뒤축이 다 닳아서 한쪽이 기울어진 그 슬리퍼요. 저는 그걸 아직 못 버렸습니다. 버릴 이유도 딱히 없고요. 시간이 꽤 흐르고 나서 저는
그 어르신이 계신 병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병실까지 올라갔어요. 침대에 앉아 계시더군요. 휠체어가 옆에 있었고 다리에는 아직 보조기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얼굴빛은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훨씬 나아 보이셨어요. 먼저 저를 알아본 건 따님이었습니다. 복도로 저를 데리고 나오시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는 겁니다. 저기 그때 제가 소리 질렀던 거요. 죄송해요.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는 손을 저었어요. 그럴 만하셨다고 저 같아도 그랬을 거라고요. 그랬더니 아드님도 나오셔서 이러시더군요. 솔직히 우리는 아직도 그 사람 용서 못해요. 앞으로도 못할 거고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법적으로 아무 책임 없는 분이 왜 자꾸 오시나 싶었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좀 됐어요. 세상에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병실로 다시 들어가서 어르신 손을 잡았어요. 손이 아주 작고 거칠었습니다. 새벽마다 반찬 만들고 통에 담고 그러셨을 손이었죠. 제가 뭐라고 말을 꺼내려는데 어르신이 먼저 그러시더군요. 아가씨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와. 밥은 먹고 다녀. 그 말에 저는 결국 울었습니다. 병실에서 우는 건 정말 예의가 아닌데 못 참았어요. 제가요, 10살 때 저희 엄마랑 동생을 그런 사고로 잃었어요. 그래서 어르신이 도로에 누워 계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죄송하다는 말로 될 일이 아닌 거 아는데 그래도 어르신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시는 거 저는 진짜 진심으로 빌고 있어요. 어르신은 제 손등을 몇 번 두드려 주셨어요. 아버지가 병실에서 저한테 하시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요. 저는 그날 그 병실에서 오랫동안 제 안에 고여있던 무언가가 조금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요즘 저는 아침 7시쯤 눈을 뜹니다. 2층 창문을 열면 아래에서 셔터 올라가는 소리가 들려요. 드르륵 하고 올라가는 그 쇳소리요. 20몇 년 동안 아버지가 매일 아침 만들던 소리인데 지금은 다른 분이 만들고 있죠. 그래도 소리는 똑같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출근 준비를 해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급식실 앞에서 오늘 뭐 나오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그 아이들 식판에 뭐가 담기는지를 매일 챙겨요. 아버지가 사람들 입에 들어가는 약을 30년 동안 챙기셨던 것처럼요. 생각해보면 저는 결국 아버지가 하시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더군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운전대를 잡는 그 잠깐의 방심,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내리느냐 마느냐 하는 그 몇 초, 그게 한 사람의 인생만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25년을 홀로 두 사람을 그리워하며 사셨고 저는 10살의 잃은 가족을 아직도 매일 생각합니다. 그 어르애니 H신 자녀분들은 앞으로 어머니 휠체어를 밀며 살아가시겠죠. 그리고 16억을 셈하던 그 집은 자기들 것마저 잃었습니다. 몇 초의 선택 하나에 몇 개의 가족이 통째로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운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딱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고가 나면 무조건 멈추고 내려서 사람부터 보세요. 그 몇 초가 누군가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살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위 될 사람 손을 붙잡고 부탁하셨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지키던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래층 셔터는 매일 아침 올라가고 조제실 선반에는 아버지 안경이 놓여 있고 현관에는 낡은 슬리퍼가 그대로 있어요. 저는 아버지가 걱정하시던 그 딸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거면 됐다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잃고 계시거나 이미 잃으신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남은 사람이 계속 잘 살아가는 것, 그게 떠난 사람을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어 했던 딱 한 가지예요. 오늘도 아래층에서 셔터가 올라갑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하늘에 있는 세 사람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나 오늘도 잘 살고 있어.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어. 그 인사 하나로 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 풍요와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